반가운 새 얼굴이 오셨습니다. 탈북민의 어머니시라고 하시죠. 마순희 씨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98년도에 함경북도 무산에서 살다가 2003년에 대한민국에 온 마순이라고 합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마순이 어머니께서 2003년에 한국에 오셔서 네.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20년. 20년간 정말 열심히 한국에서 사셨는데 작년 이 북한 이탈 주민의 날에 네.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어요. 우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상이 우리 마순이 어머님께는 어떤 의미의 상이었습니까? 저에게는 이 상이 저 개인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네.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격려의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와. 예, 저는 2007년부터 국립의료원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상담실에서 의료 상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011년에는 남북하나재단에 또 입사해가지고 제가 거기 종합상담센터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우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면서 뭐 차근차근 다 배워야 돼요. 근데 저는 탈북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더 잘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성심성의로 상담을 해드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돼서 그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이 나이대 오신 어머님들 중에 사투리 이조가 하나도 없는 분 처음 해봤어요. 정말요? 네. 완벽한 정말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마순희 님이 이 탈북민들 사이에서 국민 엄마라는 소리, 그 별명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국민 엄마인 우리 마순희 씨 그 이야기 궁금하시죠? 네. 끝까지 보시면서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주제 알아봐야겠죠? 자, 남북극장 준비되셨죠? 네.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잠깐만, 띠띠띠띠띠띠 상태야. 너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요즘에 찬바람이 쏙 보니까 말이야 옛날 생각도 나고 어디론가 자꾸 이렇게 떠나고 싶고 아 근데 요즘 이게 정신이 좀 처지네. 정신 차져? 잠깐만, 네 상태를 내가 진단할게. 어떤 상태가? 너 가을 타는 거야. 가을? 가을 남자였네. 가을 타는 것도 좀 있는데 바람을 근데 요즘 내가 걱정이 좀 많았거든. 근데 그 된 걱정이 더 많았어. 아하. 스트레스가 좀 내가 많이 썼나 봐. 머리 아파. 세상에, 이럴 때일수록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 맞아. 내가 평안하게 해줄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아니 근데 말이야 이 북한에도 말이야 슬픔증 같은 게 있을까? 슬픔증. 슬픔증? 응. 북한은 일반 병도 치료받기가 힘든 곳이야. 그치. 근데 어떻게 정신건강 어렵지 않을까? 너 궁금하지? 완전 궁금해.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남북 정신건강 탐구 빠밤. 야. 아니 상태 씨 가을 타는 남자. 가을 죄송하지. 그래. 가을 남자로 하니까 이쪽에서 야유가. 아니 오늘도 우리가 이게 남북극장 보면서 어김없이 또 북한말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 어떤 북한말 있었는지 혹시 철호 씨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좀 이런 경우에는 무기력하고 기운이 빠진다. 네. 좀 정신이 좀 혼미하거나 네. 자신을 다잡기 좀 어려울 때. 네, 네. 근데 그럴 때 많이 사용. 뭐라고 써요? 정신이 아까 뭐 처지네. 처지네? 네. 아 처지네. 뭔가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죠. 몸이 앞으로 갈 때 마음도 더 먼저 가야 되는데 몸은 먼저 가는데 마음은 항상 뒤에 있는 거예요. 정신이 뒤에서 지쳐서 처지고. 아니 몸이 처진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요. 정신이 처진다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써 쓰잖아. 있었어요. 무슨 걱정? 된 걱정. 걱정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큰 걱정이다. 네, 그래서 되는 이제 심하다, 강하다 이런 뜻이고요. 네. 지치다라는 의미를 좀 표현하는 네, 그런 난 느낌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인 줄 알았어. 아니 우리도 그거 있잖아. 아 오늘 왜 이렇게 되지? 뭐 그런 표현할 때. 그 네. 경상도. 그렇지. 되다. 되다 뭐 이런 거. 많이 되네. 돼.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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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이거 또 하나 있었어요. 아까 뭐 슬픔증. 슬픔증은 뭐라고 이게 해요? 솔직히 네. 북한에는 이제 우울증이라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강제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 북한 말로 하면은 이제 슬픔증. 마음이 슬프니까 좀 그렇게 슬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 정신 건강 분야 있죠. 그런 건 최근 들어서 더 중요성이 맞아요.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 과연 정신 건강 그 분야가 있을까? 정신 건강 관리를 할까? 사실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잠시 후에는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남북 정신 건강 탐구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후 사회를 진행하면서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사실 생활총화. 생활총화. 들어보셨죠? 생활총화. 네네네. 그래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수혜 씨가 딱 준비하고 계셨답니다. 야무지다.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제가 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생활총화를 하거든요. 네. 그 생활총화를 내가 이제 태어나서 8살에 조선소년단에 입단하면서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조직의 몸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조직이 아니고요. 아니고. 예, 네.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 생활총화는 무조건 참가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네. 먼저 일어나서 자기의 자아 비판을 먼저 해요. 자아 비판을요? 네, 내가 일주일 동안 뭘 잘못했는지를 먼저 자아 비판을 먼저 하고 네. 그리고 꼭 호상 비판이 호상 비판? 뒤따라야 돼요. 호상 비판은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상호라고 하죠. 상호간. 예. 바꿔서, 네.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이 그룹 안에 누구를 한 명을 지명해가지고 그 사람의 결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칭찬하기도 모자란 판에 네. 단점을 드러낸다고요? 저희는 칭찬보다는 네. 항상 비난하고 비판하던 버릇이 더 있어요. 그리고 이 생활총화의 첫 어기에는 무조건 네. 김일성, 김정일 혹은 당뇨 유일사상 체계의 그 말씀을 위에다 딱 인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체계가 먼저 일어나서 오늘 몇 주 생활총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 스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학생의 임무는 첫째도 학습이요, 둘째도 학습이요, 셋째도 학습입니다. 근데 나는 일주간 이거 못했습니다. 이렇게 쫙 풀어나가는 거죠. 네. 아니 그 고 황장엽 네. 전 북한 노동당 비서도 네. 한국에 와서 가장 좋았던 게 매주 토요일 그 사상총화를 하지 않는 거. 그거라고 할 정도로 그게 상당히 스트레스였나 봐요.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부터 정치적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 첫 번째 조직이 소년단이에요. 네. 소년단에 입단할 때 제일 처음으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사람에게는 생명이 몇 개 있냐? 당연히 하나 있다. 네. 그렇지 않다. 육체적 생명은 부모가 준 것이 고작 100년을 살지만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생명, 사회적 생명이다. 특히 정치적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 시작이 바로 지금이다. 그 정치적 생명의 숨결이 생활총화예요. 들숨과 날숨이 있는 것처럼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체적 생명은 100년을 살다 죽지만 정치적 생명은 대를 이어서 장군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주면 용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님께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장군님의 말씀에 내가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린 조직의 집단체이기 때문에 함께 봐주는 거죠. 되게 중요합니다. 아니 저는 얘기 들으면서 꼭 회개기도 하는 거 회개기도. 성경 구절로. 딱 회개하고 내용이요. 아니 근데 무슨 사람한테 회개기도를 하냐고. 그러니까요. 진짜. 아니, 말씀 그 따라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너무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금.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네. 처음에 북한에 온 줄 알았어요. 그치. 그럴 수 왜 있지. 생활총화를 왜 하지?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안에서. 자기 회개를 먼저 해야 돼. 네, 딱 나와서 하나님께 네. 이렇게 회개합니다라고 하면서 나 일주일 어디 세상 사람들과 속해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다를부터 막 이렇게 회개하는데 이게 북한인가? 내가 그럴 수 있겠다. 그죠? 진짜 그럴 수 그래서 그 거부감 때문에 처음에 못 갔었어요. 그럴 수 있어. 진짜. 맞아. 저도 북한에서 네. 청년동맹 청년동맹. 청년동맹이어가지고 그때 할 때 보면 대부분
교회와 북한의 다른 점은 그런 건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 그런 교리도 있지만 그 사랑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케어를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말씀들은 어떤 그 위대한 사람은 당과 수령이면 돼요. 인민은 위대할 수 없어요. 위대하게 되면 천사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그 인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적을 하는 거죠. 너는 공부를 안 했으면 왜 공부를 안 하냐? 네가 정말 나라의 몸인데 네가 공부를 안 하면 정말 무능력해지고 무능력은 정말 사회주의 조국 건설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공부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잡생각을 하면 그만큼 반동이나 부르주아로 빠지기 쉽다. 그러니까 항상 인민들은 선전선동 수단에 따라서 당에서 하라는 대로 내라면 내고 바치라면 바치고 목숨도 바치라면 바치고 네 그런 걸 아니면 이렇게 혹시 이런 생활 총화 때문에 뭐 친구나 이웃 사이 간에 뭐 다툼이라든지 뭐 틀어진 경우라든지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저도 사실 언니랑 똑같이 소년단에 10살에 입당 딱 하자마자 바로 간부 선거를 통해서 뭐 분단위원장 그리고 단위원장 마지막에 14살에는 초급단체로 넘어갑니다. 청년동맹회에서 졸업할 때까지 쭉 그 집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이게 답답한 게요. 친구들이랑 일주일 내내 같이 놀아요. 놀면서 나는 항상 딴 생각해야 돼요. 그 보고서를 이제 써야 되니까 보고서 때 쟤 저거 써야지, 얘가 요거 써야지, 제가 요렇게 쓸 때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는 한 그게 몇 번 반복되니까 야, 쟤랑 같이 있을 때는 이상한 행동하면 안 돼. 나중에 보고서에 올라와. 이게 상호 비판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전체 보고서에 이름이 올라가면 그게 단조직의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려고 저랑 놀 때는 말 조심을 해요, 아이들이. 그거 10살짜리 아이들이. 10살인데. 너무 저도 마음이 아프고 슬픈 거예요. 내가 왜 이래야 되지? 그래서 되게 괴리감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그 우리 마순이님 그 생활총화 해보셨죠? 그럼요. 그 당시는 어떠셨어요? 그냥 생활 총화를 하면 이제 자기 생활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비판을 먼저 하고 호상 비판을 하는데 그것도 매번 한 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면 그 비판할 건더기가 없잖아요. 예. 지원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친구 사이에 그러죠. 아, 나 이제 너 전번에 한 번 지각을 했으니까 그걸 말할 테니까 너 내 뭐 시간 중에 졸았다든가 그런 걸 네가 얘기를 해라. 이제 합의하에. 예. 그렇게 하면 합의해가지고 하는데도 그게 또 이제 하는 게 어조나 이런 데 따라서 내가 이 비판을 해라 하고 시켰지만은 기분이 또 별로 안 좋아요. 네. 근데 선생님처럼 서로 둘이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뭐라 야 니네 둘이 짜고 쳤지 해서 그다음부터 셋이 넷이 나는 너 너는 나다 이렇게 셋이 넷이 돌려서 해요. 이러고. 막히래 서로 막히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빠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우리 북한 이 탈북 패널들이 우리 남한 패널들을 생활총화를 한번 그래서 굳이 아니 뭐 우리 생활총화를 경험해 보실 시간을 한번 짧게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떨려. 준비되셨죠? 단단히 각오하시고 살살해져요. 준비되셨죠 우리? 지금부터 장군님의 배려로 시작된 10월 중 생활총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월 생활총화야 이거? 네, 월 생활총화. 죽었어. 준비된 동무들부터 호상 비판을 시작하십시오. 네, 저는 서정호 덕무를 비판해요. 덕무는 지금 양말에 인공기를 그린 양말을 신었는데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가 동무 발목보다 못합니까? 이거는 분명 국가에 대한 반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을 고치기 바랍니다. 김상태 덕무를 비판하겠습니다. 근데 비판할 게 있네? 잘 들어보세요. 상태 덕무는 당의 방침으로 봤을 때 용모가 단정해야 합니다. 남자가 머리도 뻗고 의상도 기생오라비처럼 하고 사회주의 미풍양속에 맞지 않기 때문에 덕무의 자세를 거치세요. 이상입니다. 수령님한테 뒤지게 혼난다고. 저는 선정 동무를 비판하겠습니다. 일단 핑크색으로 무장한 이 상태는
굉장히 남조선스럽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동무는 옷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집안에 커튼 같은 거를 가지고 걸치고 앞에 지금 계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옷 상태부터 봤을 때 이 정신적으로 무장되지 않다고 봅니다. 정신적으로 무장되지 않았대. 네, 앞으로 정신적으로 남조선 스타일 말고 네,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스타일로 입으셨으면 합니다. 와, 아니, 저 어떠세요? 들어보실 때 목사님 특히. 근데 진짜 양말을 마르려고 그랬어 이렇게. 어느 순간 아니 진짜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생각이 들면서. 아니 저는 식은땀이 등에 진짜로? 이 커튼을 찢어야 되나 난 순간 머리를 밀려고 그랬어요. 밀려고.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근데 이게 기적인데도 그러니까요. 예, 직접 당하니까 이게 얼마나 그죠? 솔직히 기분 나쁘셨죠. 아니 이걸 매주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못 살 것 같아. 진짜. 아니 그리고 네. 그냥 비판이 아니라 조선 인민주의 공화국에 입각한 입각한. 와 이게 완전 그 사상 체제가 네. 물들어가지고 거기에 조금만 위반되면은 다 지적을 당하는구나.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네. 건드리니까. 사람 감정 건드리니까. 그래? 맞아요. 너도 내가 한번 할 거야. 이런. 너도 한번 내가 그 생활 총화할 거야. 그런 느낌으로. 사실 북한에서는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그렇죠. 옆에 그렇죠? 네. 더 아프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아까 말씀드린 상태 씨처럼 정신적으로 괴로움 당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렇죠? 서로 막 지적하고 비판하는 문화. 와, 이게 일상인 게 북한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초등학교 때부터 하면 진짜. 이게 말투에도 배고 그러니까요. 습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북에서 오셨을 때 남한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셨을 때 의도치 않은 오해들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예,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내뱉는 말이 상대방한테 상처를 준다는 생각을 못 해요. 아, 예. 원래 말하는 습관인데. 습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여기는 막 하얀 거짓말 이런 거 하잖아요. 하얀 거짓말. 상대방을 네, 위해서. 네, 근데 네.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수혜 씨도 막 그렇게 해요? 저 처음에 신변보호 담당관님이 이제 나타났는데 네. 뭔가 이 사람이 나를 감시를 하려고 나타난 사람이고 나를 먼저 이제 네. 알았죠. 그래가지고 왜 감시하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감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수혜 씨 지켜주려고 그러면서 미안해요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전화 와가지고 수혜 씨 지금 어디세요? 혹시 만날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하게 되고 형사님 혹시 나랑 또 만나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황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굉장히 그렇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거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계속 직설적인 합법 표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저희 신랑도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아요. 말을 왜?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바로 곁에 있는 사람. 네. 근데 이번에 소연 씨가 드라마 찍은 거 아세요? 배우로. 웹드라마. 네, 배우로 데뷔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내용도 네. 대략 그런 내용 아니었어요? 맞아요. 살짝 그죠? 이제 남한 정착 과정에서 네. 이제 언어 충돌이 있는 부분들을 네. 표현하는 서로 그런 오해가 느낌이죠. 되는 거예요. 그 말 맞아요. 한마디에, 그죠? 맞습니다. 아니 이롭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게 화만 내시지 말고요. 아니 이롭다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아 일 없다, 됐다, 싫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게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 네. 그거예요.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희한테 얘기를 할 때 직설적으로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돌려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겠죠. 못 알아듣고. 아니 중요한 건 상처받을까 봐. 그러니까. 아니 이미 많이 맞아서 사격은 제로예요. 우리가 멘탈이 약해. 그래, 약하네. 아니 이게 왜냐면 생활 통화를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0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충격이 있었어요. 막 분위기도 잡고 하니까. 근데 이거를 한 10년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일 일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글짓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글짓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되니까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네. 근데 문제는 제가 한국에 와서 네. 저는 그게 이제 몸에 배웠잖아요. 배고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내뱉더라고요.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지 못하고. 네, 북한에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보였을 때 야, 그거 너 고치라 하는 게 그 사람 위한, 네. 우리 모두가 잘 되기 위함인데 네, 네, 네. 아예 마인드가 다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진짜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오히려 반대로 한국에 오니까
다양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스트레스 무슨 네, 상태 오빠나 선정언니는 뭐 요즘 어떤 뭐 스트레스요?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다이어트. 다이어트. 그리고 신랑? 신랑? 신랑은 왜요? 와중에 분명사가 내가 거기서 귀요미 미안해. 신랑 스트레스. 신랑 스트레스죠. 네. 지금 한 126kg 나가는데 둘 다. 스트레스죠. 지금 네. 지금 세 자리가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예요. 네. 선정 씨가 신랑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면 네. 저희는 또 애들을 키우니까 또 사춘기 딸에 대한 그 스트레스. 사춘기. 중이병이라고 그러죠, 대한민국의 중이병. 중이병. 왔어요? 야, 정말 난 그게 뭔지 몰랐는데 있더라고. 이기는 방법 알려줄까요? 뭐예요, 이기는 방법? 선배님의 갱년기로 이기면 돼요. 갱년기가 다 이긴대요. 갱년기가. 아니 진짜 유감스럽게 우리나라의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맞아요. 합니다. 특히 이 학업, 입시, 취업, 맞아요. 그리고 그 직장에서 그 늘 치열한 경쟁하는 것에서 스트레스가 생긴다는데 특히 요새 그 스마트폰 있죠. 거기 보면 SNS 이 일상이 되면서 내가 뭘 어딜 갔네, 맞아, 뭘 맞아. 먹었네, 뭐 이런 거 보면 비교하는 비교의식 생기면서 자기 받는 자랑하더라. 스트레스가 맞아요.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잘 알죠. 네. 저도 자랑하느라 맨날 올렸죠. 남의 거 보면서 또 네. 부럽고 그렇죠. 나보다 더 좋은 데 간대 이러면서. 안 봐야 자주 돼. 올리시니까. 그러니까 또 특히나. 날씬한 그 몸매의 나를 보면 또 부럽고 질투나고 네, 스트레스 네. 받고 나는 왜 찌는 거야 이러면서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아까 남북극장에서 상태 선배님의 가을 타는 남자로 네, 나왔잖아요. 가을 타는 네. 남자. 우리나라에서는 가을에는 주로 남자들이 그쵸, 타고 그쵸. 여자들은 봄을 타잖아요. 네. 네. 북한에도 이런 게 있나요? 아니 그게 완전 먹고 살기 바쁜데 뭘 언제 타는 게 뭘 없어. 탈 때가 어디 있어요? 뭐 좀 타봐요. 아니 탈 때 우리는 사춘기도 몰랐어요. 저희 사춘기도 갱년기도 없고. 엄마들 갱년기 그거 그런 게 없어요. 그거 뭐 언제 사춘기고 갱년기 타령하고 뭐 나 가을 타는 남자, 봄 타는 남자 움직이고 자빠져. 그래서 이게 사람이 배가 부르면 딴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여유가 그 있습니다. 배가 북한에서는 어때요? 내일 당장 배를 채울 수 있을까? 이게 제일 큰 스트레스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아까 뭐 살까기? 살까기, 그거 살까기. 열풍에 불고 있고 지금 생활총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아프지? 우리가 배가 차니까 네. 이런 맞아요. 스트레스도 있고 저런 스트레스 있지. 그래서 제일 큰 해결책은 뭐냐면 좀 굶어라. 네, 좀 굶어라. 굶어보면은 스트레스 다 없어져요. 아무 스트레스가 네, 없어지는 없어져요. 거죠. 북한에서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국가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람도 어떤 인격 체라기보다는 단가 수령을 위한 수단, 부품이나 텔레비전에 들어가는 하나의 소장인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유기체를 이루고 그 유기체가 단가 수령을 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그런 나태한 마음 가지려고 하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배고픈 것도 있고 단가 수령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는 어려서부터 그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루밍이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그 나라는 걸 버리고 우리 그 나아가서 국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나아가서 단가 수령. 그래서 저희는 단가 수령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생각은 돼 있지만 어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건 없어요.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약간 이제 막 생활총알을 당하면서 느끼는 지금 남아있어요? 오늘 마음이 불편해. 아니 그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사르는 말이 있어요. 불로 사르는 말이고 하나는 살리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지적한다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불을 지피는 것 같아요. 양말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리는 말.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행복하는 말,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행복합니다. 막 이런 말들을 좀 많이 맞아. 네. 아멘. 우리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떻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볼까요? 힘들어. 올해
기다리셨습니다. 마순이님의 또 삶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볼 시간입니다. 네. 1998년에 탈북을 하셨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20년이 좀 넘으셨네, 그죠? 예, 그 30년이라고. 30년 그러니까. 그때가 고난의 행군의 시기. 네. 그렇죠?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때는 정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끼 먹으면 다음 끼 먹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도 그나마 저는 거기에서 식당 부문에서 말하자면 먹는 부문에서 일했기 때문에 딸 셋을 네. 굶겨 죽이지는 않았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옆집에서도 굶어 죽고 우리 딸 친구도 굶어 죽고 아침에 출근한다고 겨울에 기차 타려 가면 네네. 맨날 10,000원이던 기차방통이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헐렁하지 하고 얼른 기차에 오르면 한참 가다가 기차가 구빈돌이 도는데 뭐가 다리를 쳐요. 보면 그게 온 밤 이제 얼어서 사망한 그 시체를 그게 겨울이니까 온 상태로 그냥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착한을 피했는데 저는 도중에 오르다가 그거 못 봤잖아요. 아이고야. 그러면 돌아가면서 그 다리가 나를 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게 그냥 겠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아이고야. 그래서 그럴 정도로 심각하다 보니까 저희는 거기에서 이자 말한 것처럼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거를 경험할 새가 없어요. 당장 바빠 죽겠는데 언제 우울하고 앉아서 고민할 새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에 탈북을 할 생각도 못 했는데 제가 딸 셋을 키웠는데 그 큰딸이 강업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에서는 배치를 해주는데 집단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집단 배치에 걸려들면 당이방침이라고 한 곳 다른 데 나가지 못해요. 집단 배치라는 게 뭐예요? 학교를 졸업하면 그 학급이 통째로 어느 한 직장에 그거를 집단 배치라고 그래서 너네는 나라의 장학금을 받고 전문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너네 다른 데 못 간다. 무조건 거기로 당이 배려에 의해서 거기로 가야 된다. 자유가 진짜 없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딸이 좀 체격이 왜소한데 그 정광 한 삽이면 한 10kg 이상이 돼요. 그 정광을 퍼서 계속 삽질을 해야 되고 겨울이면 얼음 위에서 꽃갱이질 해야 되고 그 정광 먼지가 새까만데 사람이 현장에 가보면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체격 보고 저기 우리 딸이겠구나 알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일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전기 사정이 긴장하다 보니까 교차 생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휴식을 줬는데 그동안에 우리 딸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너네 일주일 동안 장사를 하든 뭘 하든 먹고 살 준비를 해가지고 또 일주일 출근해라. 그때는 급여도 안 주고 배급도 없을 때니까. 근데 그때 시간을 줬으니까 중국에 드나들던 사람이 너 일주일 동안만 중국에 가서 돈 벌면 너네 식구 다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뭐 바보짓을 하냐. 그래서 딸을 데리고 중국에 간 거죠. 근데 그 딸이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북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중국에 가보니까 다시 돌아올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럼 그 딸이 그 탈북을 먼저 한 겁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그래서 그 지옥 같은 나라를 다시 새까맣게 불도 없는 그 북한 땅을 보니까 다시 돌아올 엄두가 안 나더래. 그래가지고 자기 딸 하나 없는 셈 치고 나를 기다리지 말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 보낸 거예요. 세상에. 그 편지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 브로커가 데리고 갔던 브로커가 편지만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 밤으로 짐을 다 정리하고 딸 찾으려 그 건너가야 되죠. 왜냐하면 딸이 하나 탈북했다 그러면 우리 둘째 딸은 그때 선전대 가수였고 막내도 졸업하고 선전대 수석 중이었고 저는 또 사적여관에서 근무하던 때였으니까 탈북자 하나만 생기면 우리 식구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나서 하나 딸 데리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딸들이 그 험한 길을 엄마 혼자 못 간다. 우리 같이 가겠다. 같이? 그럼 셋이서? 셋이서 큰딸 데리러 갔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에서도 되게 힘드셨다고 들었거든요. 막 숨어 계시고 숨죽여 사셨다고. 그렇게 숨어 살고 하다가 이제 KBS 뉴스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스페인 대사관에 몇십 명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들어가는 걸.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우리 딸이 이래서 잡혀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한국 가다가 아무래도 죽을 바에 한국에 가다 죽자. 그래가지고
북경 영사관으로 가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네. 그래서 온 식구가 북경으로 떠났죠. 그래서 떠났는데 정작에 가보니까 영사관 앞에 뭐 경찰차 2대가 서 있고 한 20명 경찰들이 30분에 한 번씩 계속 순위를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비해야 되니까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들어갈 엄두를 못 내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 영사관 거기 또 명함들이 이렇게 나돌아다니는 거 있어서 연락처에다 전화를 했죠. 우리 탈북자들인데 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들어오는 방법은 본인들이 찾아라. 들어온 다음에 보호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들어오게 할 수는 없다. 들어가야 돼. 아니 왜 전화하면 오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랬던 거예요? 밖에서 경비 서는 사람들은 네. 다 중국 경찰이거든요. 네. 그리고 영사관 전화는 중국 경찰에 의해서 항상 도청되는 상황이라 되니까요. 그런 전화를 그분들이 우리하고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이미 도청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들어오는 방법은 못 알려주지만 어떻게든 들어오면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 네. 그랬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3일째 되던 날에 너무 희망이 없어가지고 그 앞에 작은 슈퍼 같은 데 가서 그게 있거든요. 네네. 소매점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서류 봉투를 하나 샀어요. 네. 빈 봉투를. 다른 사람들이 다 서류 봉투 들고 영사관에 들어가니까 우리도 그 서류 수속하러 가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네네. 빈 서류 봉지에다가 그 사방에서 주는 명함들을 다 걷어놓고 네. 그래서 딸들이 이렇게 그날 마지막 이제는 그날이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죽든 살든 들어가야 되겠다. 네네. 근데 그렇게 되는데 제가 정말 기적 같은 걸 경험했어요. 그날에. 어떤 거요? 그날이 2002년 10월 25일이었는데 금요일 새벽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잠든 딸들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그저 그러면서도 기도했어요. 일기장에다 막 하나님 아버지 제발 우리 불쌍한 어린 양들을 대한민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그 영사관 정문에 밖에 2명이 경비 있고 안에 건물 앞에 또 경비 2명이 있어요. 근데 그 점심때가 다 됐는데 앞에 있던 경찰 한 명 어디 갔는지 혼자서 떼요. 그러니까 자리 이탈했었죠. 한 명이. 딸 셋이니까 그 서류봉투 들고 막 이거 빨리 들어오라고 막 접수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혼잡을 떨면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신분증 보다가 저 뒤에서 갖고 온다 그리고 그다음 또 뒤에서는 앞에서 갖고 간다 그리고 그러다가 그다음에 딱 걸린 거죠. 그래 거기서 경찰들 4명하고 우리 딸 3명하고 막 몸싸움이 붙은 거예요. 어떻게? 근데 저는 그때 딸 셋 중에서 하나라도 잡히면 나는 그냥 같이 잡혀야 된다는 생각으로 들어도 못 가고 그래서 걔네 그런데 막 몸싸움 하니까 이때는 저를 단속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경찰들하고 같이 맞붙어서 막 들어가는데 막내가 잡혔다 뭐 이런 소리를 해요. 보니까 우리 셋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잡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 튀어나와가지고 막 막내를 잡아 끌어가지고 그게 들어갔죠. 그다음에 옷 다 찢어지고 신발 뒤쪽이 다 나가고 단추 떨어지고 경찰들도 옷이 다 찢어지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몸싸움 할 수밖에 없으니까. 비살길에서 딱 들어가니까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그 영사관에서 이제 탈북자가 이 앞에서 들어오려고 시도한다는 걸 알고 다 내다보고는 계셨나 봐요. 도와는 못 주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 와서 이래 안아주면서 아니 근데 그때 그 영사관님이 한마디를 하셨대요. 뭐라고요? 안심하십시오. 여기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땅. 우리 수혜 씨도 같이 생각나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대한민국으로 오는 게 덕으로 산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마순이님이 한국에 와서 너무 정착도 잘하고 잘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탈북민이에요. 북한 이탈 주민 상담사로, 탈북민 상담사. 라디오 방송 진행자로, 또 사회복지 자격증도 취득하시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탈북민을 위한 모임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자조 모임이라고 네. 이제 3년째 됐는데요. 남북 하나재단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탈북민들이 뭐 고립되고 어떤 분들 소외되고 해서 안 좋은 일을 겪으신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사례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한데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취미 활동으로 명화 따라 그리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 그 북에 있다 한국에 오면 외롭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혼자 두지 않고 함께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것만으로도 그 탈북민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우리 마수님 탈북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탈북 가족 여러분들 수많은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주옥 씨도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죠. 그러니까. 아니 영사관 들어갈 때도 그렇지만 저도 강 건널 때 그 강을 건너는 순간에 정말 총알이 바로 뒤에 있잖아요. 오빠랑 같이 손잡고 죽던 살던 우리 하자 해서 같이 뛰자 하고 뛰었던 그 순간의 그 적막한 5분의 시간은요 평생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근데 뭐 어머니도 방금 딸이 막내가 끌려가니까 다시 몸을 기꺼이 던졌잖아요. 저희도 오빠도 저를 살리겠다고 저보고 자꾸 먼저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총알을 다 막을 거니까 너는 내가 죽어도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막 근데 그 스트레스 이 PTSD를 다시는 막 겪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또 마수님의 그런 그 여정이라는 게 그죠 여러 가지 또 케어하시면서 사회복지사까지 하셨으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들어주시는 그런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우리 탈북민들한테는 됐을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마수님을 얼마 전에 뵀었어요. 어디서요? 네, 같이 행사할 때 뵀었는데 그때 그 탈북민의 어머니라는 소리를 딱 듣고서 과연 어떤 일 하셨을까 했는데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역시 그러실 만하다라는 그냥 생각이 국민 엄마가 들어요. 아니었구나. 그렇지. 괜히 국민 맞아요. 괜히 국민 엄마가 아니었다라는 걸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탈북하시는 그 분들을 또 우리가 또 맞아드릴 텐데 그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좀 부어져서 그들의 삶도 좀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북한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요. 사구병원이라는 사구병원 49호. 49병원. 네. 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야. 49병원. 근데 북한에서 이게 정신장애를 다루는 병원이래요. 그래서 49병원이라는데 도대체 그 정체에 대해서 처음 왜 들어보시죠? 49병원인지 모르죠. 왜 49병원이라고 말을 할까요? 북한에서는 일단 그 당과 수령이 뭐 명령을 내리면 코스가 붙어요. 49병원도 말 그대로 북한의 그 김일성이 있을 때 명령이 내려와서 49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격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49병원의 욕이 뭐냐면 싸구쟁이에요. 싸구쟁이? 네네. 싸구쟁이. 네, 사구쟁인데 그래서 북한에서 정신병자를 싸구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 싸구제 아야. 네. 싸구제 아야. 싸구제라고 아마 북한의 대부분들 다 알고 계시거든요. 네네. 싸구제. 그런데 이게 우리로 말하면 49 뭐 한국에도 이런 요양 시설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많죠. 우리 한국의 국민성으로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절대로 뭐 본인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뭔가 이하의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정신이나 지체가 부족하면 그것이 어떤 따돌림이나 놀림거리가 돼요. 네, 그런데 그것이 어른들도 그것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사회주의 문화에도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 배국을 축내는 노동력이 없는 사람. 그럼 49병원에는 그런 사람들만 가는 거야?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질병이나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우울증 지수도 굉장히 높잖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싹 다 갖다 이렇게 닫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신병이나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평양에서 또 못 살아요. 김부자가 있는 그 평양의 수도 평양에서는 이런 정신 이상자들이 살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정신 이상이 저희 학교에도 있었거든요. 저보다 한 살 위에
언니였던 고향미라고 그 언니가 있었는데 네. 눈이 펑펑 추운 날이었어요. 네. 다른 애들 다 패딩에 막 선바지에 그치. 속옷에 막 꽁꽁 둘러싸고 나왔는데 이 언니가 혼자서 치마를 입고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맨살에? 예, 스타킹에다가 얇은. 구두 신고 셔츠 입고. 그래서 애들이 다 저 놀랐겠다. 향미 언니 저 왜 저래요? 네네네. 왜 저래요? 왜 저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약간 이상 증세였던 것 같아요. 안 춥다고. 그리고 다음 날에 학교에 나왔는데 이 언니가 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디 갔냐고 했더니 49병원 갔대요. 그러면 49병원은 평양에 없겠네요. 없어요. 평양에 없죠. 다른 지방에 있고요. 실제 49호를 정말 보면 사실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신질환의 원인을 보면 네. 사실상 좀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 체제에 대해서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 나쁜 독재와 이 세상에서 내가 살 수 없다니, 나의 이 억울함을 얘기할 수 없다니, 얘기하는 순간 내가 죽다니 해서 정말 정신이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체제의 반감을 가지고 체제의 비밀을 알거나 그런 것을 알면 진짜 머리가 돌아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다. 근데 그걸 내가 발선을 어느 순간 했어요. 그러면 네.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잡혀간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에 있는 사람들도 잡혀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49에 가는 사람이 진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과 반체제 분자들도 애매한 사람들은 거기로 가서 격리를 시킨다. 이런 말도 있어요. 49병원에 보내면 영월이만 나요. 그럼 그러니까 나오질 못해요. 예. 아니 근데 거기 병원이면은 치료해주는 의사가 전문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의사가 거의 교도관이 돼요. 교도관. 예. 이게 말로 치료가 안 되니까 네. 때리고 감금하고 이러는 거예요. 말이 병원이지 그건 병원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감옥살이나 똑같은 그러네. 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탈북민 분들이 이런 정신병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한국에 와서 심리 상담 같은 거 안 하려고 해요. 맞아요. 자기 마음의 병이 있는데 이게 병인 줄도 알아. 그리고 내가 아무리 뭐 세상에 어떤 걸 해도 안 풀려. 하지만 안 가요. 왜냐하면 북한에서처럼 이렇게 고정된 관념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가둘까 봐. 가둘까 봐 해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거에 대한 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 자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북한에서는 말 그대로 관리잖아요.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에서도 여기 가면 왠지 관리만 받고 회복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 요즘 들어서 조금 그 퍼센트가 높아진다고 해요. 네. 이게 상담의 개념도 북한에서 그런 정신병의 그런 게 아니고 약간의 심리적 불안함이나 우울감 증세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탈북민 분들도 이런 심리 트라우마에 그 접근하고 도움을 많이 좀 받고 있다. 근데 사실 그 우울증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하신 우리 분들 중에서도 우울증이 있었다가 극복하신 분이 계세요. 진짜? 진짜요? 누구십니까? 네, 저인데요. 네, 소연 씨가? 저는 우울증이랑 합병증이 동시에 왔어요. 왔는데 아마 북한에 있었으면 49병원에 갔겠는데 다행히 이제 대한민국이니까. 그리고 또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맞아, 무기력하고. 누워 있는데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게 너무 막 답답하고 솔직히 칼로 막 찌르고 싶어요. 이게 도려내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네네. 숨이 안 쉬어져요. 네네. 그래서 아무리 하고 들이셔도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니까 계속 눈물 흘리고 그러고 이제 있는데 솔직히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정신병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거나 이런 네. 생각을 아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었겠네요. 왜냐면 네. 그게 낙인 찍힌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몇 개월 동안을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고 막 그렇게 앓고 있었었는데 네. 그때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다행이다. 네, 그때 제가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네. 그 이후로부터 이제 선교하러 미국에 갔어요. 진짜 아픈 상태로 갔죠. 그러다가 선교 다 끝나고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갑자기 누워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숨을 이렇게 잘 쉬었었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모르는데 내가 숨을 이렇게 잘 쉬었었나? 네. 그리고
앉아 있으면 계속 혼자서 눈물 흘리던 사람이 네네. 콧노래를 부르고 차려요. 웬일이야. 내가 이렇게 활발했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언제 치유됐지? 선교 현장에서도 그런 증세 없었죠? 답답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 이후로부터 네. 언제 치유됐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힘으로 저는 솔직히 아멘. 이게 다 치유가 돼서 맞아요, 맞아요. 영적인 거라. 영적으로 치유됐어요. 그래서 이게 남을 미워하던 미움도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편해지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감사하다. 맞아, 맞아. 너무너무.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다 치유됐고. 영적인 치유. 맞아. 진짜. 근데 한국에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많죠. 맞아요. 근데 이제 탈북하신 분들도 부끄러운 게 아니라 맞아요. 일시적으로 아플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한국에는 정부에서도 상담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것들도 맞아, 있고 네. 또 우리 교회들 안에는 무료 상담이나 이런 것도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치료에 네. 좀 임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구병원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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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마다 네. 그 상담 전문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꼭 그런 걸 이용하셔서 네. 꼭 치유 받으셨어요. 아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영적 치유가 되면서 그죠? 모든 게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아멘, 아멘.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멘. 역시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멘. 그런데 이 북한 주민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기면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하실까요? 그것도 중요하지. 스트레스 진짜 해소법. 해소 방법이 필요하긴 한데. 잘 해소해야 돼. 스트레스라는 말 자체를 안 쓰니까 아, 그래요? 어떤 때 이런 얘기를 진짜 심리적으로 압박을 너무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심리적 압박을 받는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높은 간부들이거나 네. 권력자여야 돼요. 나 같은 어린애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네가 무슨 스트레스 받냐고. 네가 무슨 심리적 압박을 받냐고. 네. 그래서 나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사람이 못 되는구나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해외에 나갔어요. 네. 근데 어느 날 가족이 저희 식당에 국수 먹으러 왔거든요. 네. 냉면 먹으러 왔는데 어머니가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상담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상담사를. 네. 옆에 아들이랑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엄마가 제가 지금 보기에 저희 아들이 스트레스를 요즘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그 순간에 애가 엄마도 아니고 애가 이게 무슨 개 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상담사님이 이 존재 자체를 너무 귀하고 보배스럽게 상담하시는 거예요. 이 한 생명 자체를 너무 나는 그걸 보면서 그럼 나는 뭐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밑에까지 21년간 살았던 북한의 나는 누구지가 굉장히 그때 현타가 엄청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마수님 같은 경우는 20년간 탈북민 상담사를 해오시다가 이제 정년 퇴직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담 전화 요청이 많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그런 상담 전화 한 건 한 건 올 때마다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동안에 한 일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언제 전화 걸려와도 잘 받는데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 시간에 전화를 할 때는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전화를 하겠냐. 나까지 전화 안 받아주면 그 사람이 어디다 대고 그 말을 할까. 그래가지고 하면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별 문제가 아닌데 그 사람은 어떤 해결책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해소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그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미 전에 시간이 지난 거지만 참고만 하고 담당자한테 연결을 해주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런 상담 전화 한 건 한 건 올 때마다 너무 자부심을 느끼고 부담이 아니에요. 그냥 저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이게 현대사회가 얼마나 바빠요. 바쁘죠. 그렇죠. 그 바쁜 와중에도 그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또 상담 전화도 해서 풀면 좋은데 그래도 우리 마순이님은 정말 좋은 일을 하시고 여전히 하고 계시니까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스트레스 받더라도 효과적으로 잘만 관리하면 그죠? 스트레스를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뛰는 편이에요. 땀을 내고. 뛰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생각, 걱정 이런 것도 사라져. 그 순간만큼. 맞아. 이 집중하니까. 그러면 또 생기면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매일 뛰고 있어요, 그래서. 말랐어요. 매일 뛰어. 저 비슷한데 제가 무릎에 앉아서 뛰진 못하고 걸어요. 산책을 하면은 생각도 좀 정리되고 뭔가 좀 잡생각도 날아가고. 기도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맞아. 기도하고 찬양하고 땅밟기 찬양하면서 그냥 걸으면 좋더라고요. 목사님 어때요? 저도 산책하는 편이에요. 산책. 네, 그래서 그냥 멍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좀 한참을 좀 걷다 보면 몸도 피곤해지고. 피곤해지고. 네, 그리고 정리가 돼서. 정리가. 네. 목사님도 스트레스 받으시죠? 그러니까. 많아요. 저는 소연 씨 궁금한 게 그 우울증을 이겨내고 나서 스트레스 본인만 해결 방법. 그러니까. 저는 이게 솔직히 옛날에는 좀 강박관념이 굉장히 심했어요.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이런 게 있었었는데 그거를 좀 많이 내려놓으면서 나와의 소통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소연아 못해도 괜찮아. 너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누가 처음부터 잘해. 이러면서 지금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 환경을 옛날엔 좀 외면을 했다면 지금은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런 감정이 오게 되었는지 그러면 나는 어떤 상태로 이걸 받아들였는지를 체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스트레스를 뭐라고 할까 이게 아프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니 어디 강의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도 해주고 나도 그랬었다 해주고. 아니 근데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참 어쩔 때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스트레스에 좌절될 때도 있는데 저에게 지금 딱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찬양 한 곡이 있는데. 찬양곡. 불러주시나요? 네. 잘 들으셔야 알 수 있는 찬양입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너무 좋아요.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저희 다른 찬양 맞죠? 아니 뭐 해결됐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 걷는 그 길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위로가 여러분들께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럼 누가 손을 붙잡고 가시겠어요? 예수님. 아멘. 우리 예수님 붙잡고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쉬운 일은 아니어도 이 스트레스를 푸는 건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삶이면 다 됩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말씀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함께 정신 건강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처음 나와주신 우리 마수님 어떠셨어요? 정말 너무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 정말 떠올리기조차 정말 싫었던 그 북한의 생활 청화나 뭐 그 사연들 다시 되돌리는데 그러면서도 담담한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그걸 되돌릴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지금 이 편안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신가 되셨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으로 저에게 덤으로 주신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덤으로 사는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냥 주님만 믿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네,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복음토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자유!